10편째로 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오늘부터 아마 쭉 사상가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사상가들을 공부하기 위한 역사적인 배경이었다면은 오늘부터는 아마 굉장히 소중한 이 공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이제 읽었을 하도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읽었을 수도 있고 또 전문가도 계실 거고 깊이 아는 분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관점으로 아주 취약해서 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취약해서 한 겁니다. 이래서 공자부터 이제 쭉 시작합니다. 공자부터 제자백가까지 쭉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계속 이렇게 그 중국의 사상가들이 나와요. 이때의 이 시대가 말이죠. 그리스 저승기태하고 비슷해요. 내가 그것은 공자 제목을 공작하면 뭐 4대 성인의 뭐 어떻게 그래 붙이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정치적인 야망, 일생 동안 정치적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은 결국은 다 실패하고 교육자로 일생을 보낸 그 공자. 그래서 이제 그냥 공자의 정치적인 야망. 여기 초점 맞춰서 여러분 공부하게 됩니다. 아마 독특한 공자를 알게 될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은 이게 그리스의 전성기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 사실 중국이 그리스보다 역사가 더 깊거든요.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그냥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 치고 보면은 천주정국시대 요 무렵이 그리스 전성기에 해당해요. 그럼 그리스 전성기라는 게 많은 철학자 뭐 나온 게 그때거든요. 전성기 때거든. 그러니까 인류 머리라는 건 다 비슷하게 발전해요. 특이하게 뭐 머리 아주 유난히 좋은 민족도 없고 바보 같은 나쁜 민족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를 오늘 하게 되는데 공씨 이름은 원덕구자입니다. 자는 중리 직업이 얼마나 많은가 보십시오. 성인 중에 직업이 제일 많아요. 중국 사상 가장 국제화된 대사상가자 정치가입니다. 교육자, 작가, 시인, 평론가. 그리고 또 사상가이기 때문에 저술가이기도 하고 고전 연구가이기도 하고 그 정치가부터 당대 최고 학자까지 두루 다 겸했던 사람이 공자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간단합니다. 이 초상화가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모르지만은 거구입니다. 거구였다고 그래요.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다 그래요. 남자치고. 중국 고대 사상사를 간략하게,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걸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은나라 때 하은주, 여러분 안 잊어버렸죠? 은나라 때는 이제 고대 사상사는 이게 사상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뭐였느냐? 인간은 무슨 힘에 어떤 데 의지해서 자기 삶을 살았던가? 그걸 한번 훑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라 때는 뭐 약간 좀 미개하고 그 생존 본능밖에 없던 게 하나라 문명이었다. 그 치면은 은나라 때 와서는 점을 쳐요. 하나라에서 은나라 오면 점을 칩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점을 치기까지 엄청난 발전입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 이 세월은 어떻게 될까? 응?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눈이 오느냐? 그런 걸 점을 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들의 전복자잖아요. 점괘를 묻는 거, 점괘에 나온 거, 이게 점괘입니다. 복사, 신이. 그걸 이제 막 희한한 귀신, 우주천지 만물을 뒤에서 조정하는 그 신이 있다. 천지 창조한 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의에 맡겼어. 그럼 그걸 보고 그대로 이제 풀이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은지 안 맞은지 몰라요.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역사라는 건 미개한 사람들은 그게 또 다 맞은 걸로 알아요. 요래 나오면 요래되면 요래 해석하고 요래되면 요래 해석하고 꿈보다 해모이라고 해석만 잘해가지고 다 맞다고 봤겠죠. 그러니까 한참 이래 했단 말이죠. 이러다가 주나라 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집니다. 주나라 때문에 이 점만 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게 뭐냐? 하늘에 대한 신앙이 강해집니다. 이래서 저 점이라는 게 저게 뭐 거북이 등에 뭐 새겨진 무늬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그걸 보고 막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나라 되면 이제 사람들이 좀 깨었단 말이죠. 깨니까 저거 뭐 저런 게 가지고 안 된다. 뭔가 저거 말고 저보다 더 원천적인 뭐가 있을 거다. 그게 뭐냐?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천에 대한 신앙이 강해져요. 그럼 그 하늘의 뜻을 이제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것을 의례, 형식, 하늘의 제사를 잘 지내야 되고, 제사 잘 지낸 데는 그 노래라든가 그 충문을 잘 지어서 올린다든가 하는 그 절을 또 잘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래서 의례나 제례 이걸 통해서 하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이래 나왔단 말이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늘이 탄복할까 이걸 연구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최고로 좋은 이제 그게 다 나와요. 나온 아이디어 중에 그게 뭐냐면 종을 이제 만들었거든. 종을 만들었는데 종이라는 게요. 종소리가 참 묘하죠. 언제 들어도 괜히 신비하고 괜히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야말로 우리 돌아간 우리 조상들까지도 우리 뜻을 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무슨 재래의식 올릴 때는 꼭 종을 내려쳤단 말이죠. 아니면 뭐 이렇게 요령을 하거나 불교에서도 꼭 뭐 이렇게 흔들고 하잖아요. 그런 종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공자에도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일련의 신앙을 위해서는 예와 악, 예의, 예절, 의례, 제례 이게 예입니다. 악, 음악이야. 그럼 이제 귀신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끼리 우리가 말하는 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시적인 음악으로, 시와 음악으로. 그래야 귀신 하나님께 우리 뜻이 전달된다. 이래서 예와 악을 중시합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공자야. 그대로에 공자에 내려옵니다. 예. 공자에 그대로 전수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나라가 이제 망했죠. 이제 드디어 춘추 전국시대 됐어.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우선은 왕실 권위가 없어져. 천하 하늘의 뜻에 따라서 주나라 왕이 됐고 주나라 하늘 뜻 받은 주나라 왕이 온 천하를 다스렸고 그 웃기는 소리야. 그냥 힘없으면 자기 군대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야. 이거 어때요? 지극히 현실적이 돼버립니다.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거 없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무장력으로 상대를 정복하는 풍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러고 대혼란과 사륙의 시대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혼란과 사륙 시대가 되면은 반드시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죽여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서로 안 죽이고 평화롭게 살 수 없느냐? 그게 나오거든. 그게 사상사적으로 황금비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상사라는 것은 이 시대, 춘추전국시대의 각주, 더 연구할 것도 없어요. 이미 이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건 다 연구해버렸어요. 그 각주다. 그건 마치 서양 철학서가 그리스 각주다. 지금 이때 춘추전국시대 때의 모든 학자들의 주장이 그 중국 모든 사상사의 각주, 이때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데서 주요 사상가들이 어떻게 되냐, 이래 됩니다.
춘추시대거든. 춘추시대 요때입니다. 요때는 노자, 노자가 공자보다 앞섰어요. 노자가 공자보다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자, 기원전 500년 전후입니다. 그 다음 묵자, 그 다음에 정부시대가 되거든. 정부시대는 맹자, 장자, 선자, 한비, 기타. 그 여기 이제 중요한 사상가만 딱 이렇게 추리면은 이렇게 도표로 딱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래 됐다. 그러면 이걸 학파별로 분류하면은 생물 연대로 분류하면 저래 되는데 그 주장하는 학파별로 분류합니다. 물론 그건 나중에 이루어진 거죠. 은나라는 그 정통이 송나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걸 구문나라 합니다. 주문나는 신문나고, 은나라는 구문나, 주나라의 피정복적인 문화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백제 같은 거예요. 신라에 망해버렸잖아, 백제가. 그러니까 백제가 막 호남 지역에 가면 막 그 이 한풀이 많죠. 판소리 다 그게 전부 다 호남 지역에 세잖아요. 장 이런 게 이런 겁니다. 망한 지역의 문화 이게 이제 슬퍼지는 거죠. 비정보고 문화니까. 주나라는 주나라가 제나라, 노나라, 신문화, 지배계급의 문화. 크게 나누면 이래 되거든. 자, 그러면 공자, 맹자, 선자 이건 뭐냐? 통치 이념으로 주나라나 제나라, 노나라 이 전통에 입각한 문화가 공자 문화가 됩니다. 그다음 묵자는 중국 사상가 중에서 최장기 금서, 몇천 년 동안 금서가 돼요. 묵자는 무슨 분자라고.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하게 됩니다. 그다음 도학,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장, 이거는 이런 데 안 속해요. 그 묵자나 뭐 여기 모든 사상가들이 다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인간이 서로 배불리 함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걸 연구하는 게 사상가였어. 그런데 노장은 그게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 혼자 즐기자. 내가 도사가 되고 말자. 개인의 구원만 바라는 거야. 이게 도학이거든. 그 노자, 장자, 음양가, 신선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도교가 국교화됩니다. 국교화라는 게 당나라 우리 국교는 도교다 그래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일반 신앙이 아주 널리 퍼져버린 겁니다. 도학할 때 나중에 물론 노자 장자 할 때 이걸 자세히 하게 되는데 그 노장 사상과 도교는 차이가 나요. 노장 사상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철학 그 자체를 말하고 도교는 그걸 종교화해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신자들부터 돈 뺑뺑 해먹고 사는 거 그게 도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거거든. 종교 운영자들, 종교 집단을 종교인들의 그 관리인들, 그 관리인들 먹여 살려야 되거든. 그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리느냐? 그걸 연구하기 종교 집단이 된단 말이에요. 종교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겠죠? 그 도교는 그런 거고 사상으로서는 노장 사상 이런 겁니다. 이때 이제 장자를 남화 진인을 평가하고 이게 나중에 송나라로 와서는 소동파 왕안석 중국 고위 종교소장으로 정착한 것. 도화. 법가는 진보파입니다. 한비자, 상황 이때고. 이 밖에 병가는 병법가입니다. 종행가, 소진장이, 우리 했죠? 기억나죠? 종행가, 소진장이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친구가 하다가 소진이 죽은 뒤에 장이가 진나라에 붙어가지고 횡적으로 해가지고 진나라가 모든 전국시대 육국을 통일해가지고 진시황이 나와가지고 한 국가로 통일됐다는 거. 이게 바로 종인가입니다. 명가, 이거는
궤변학파예요. 논리학파. 논리학파. 잡가는 백과전서파예요. 뭐, 뭐 천문학부터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두루두루 간섭하는 게 잡가입니다. 그 다음 농가, 농사 짓는 거. 그것도 이미 이때 책으로 다 나와요. 주례, 관자, 이런 학자가 있거든. 이 전체가 주지정욱 시대의 모든 학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자 들어갑니다. 이 공자라는 한 위대한 인물의 그 출생 오랫동안 그 중국에서 존경받은 이 인물은 은나라 왕가 후손인 미자. 이 미자는 누구냐? 독재자 주왕. 은나라를 망하게 한 주왕이 있죠. 걸쭉하는 독재자. 주왕의 형입니다. 형이 동생이 저러니까 아무리 달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미자 나중에 그냥 숨어버려요. 숨어있다 결국 망하잖아요, 은나라가. 어? 은나라가 주나라에서 정복당해버렸거든. 당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주나라 정복자들이 주왕은 저런데 주왕의 형 미자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봉투를 줘요. 그게 지금 하남성. 이게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이 송나라가 된 건데 공자의 6대조가 성을 공으로 고칩니다. 공시로. 중국은 그 한 대가나 뭐 이게 나오면은 성을 고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성 보면 내려오다가 아주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 무슨 파, 참봉파 나와가지고 무슨 참봉파 이렇게 생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시로 성을 삼았습니다. 주로 관직이 무사계통이었어요. 관직에 오래 있으면서. 그런데 아버지도 무사였습니다. 수양흘이 송나라의 전란을 피해서 노나라로 가버려요. 노나라. 이게 이제 공자의 나라가 됩니다. 노나라로 가서 곡부에 정착합니다. 산동성. 곡부에 정착해요. 수양흘의 아내가 아들 없이 딸만 9. 보통 실력이 아니죠. 딸 놓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만들려고 처백해서 했더니만 아들이 태어나요. 병피가. 선천적으로 다리 장애라. 걷지 못해. 이래서 수양의 소망이 뭐냐? 건강한 아들 하나 뒀으면 이미 이때 나이가 많아요. 자, 여기입니다. 산동성. 어? 여기거든. 여기인데 이게 이제 곡부, 정남문, 청나라, 건융 황제가 어필, 이 필자를 이렇게 씁니다. 건융 황제 대단한 황제입니다.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은 만인궁장, 이 인이라는 말은 그 높이 척도입니다. 높이 척도를 만인 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담벼락 이게 뭐 만인이나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럼 뭘 뜻하냐 하면은 공자의 학문이 더 만인이 될 만큼 너무나 높고 깊고 심오하고 해서 아무도 저걸 근접할 수 없다. 그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만인궁장. 나중에 여러분 중국 기행 가면 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도 바로에 들어가면 이제 공자 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자를 아주 그 학문을 위대함을 누구도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숙연하다. 그걸 나타내는 어구입니다. 여기 나중에 여러분 가서 잘 보시고, 자, 출생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수양흘이 아들, 굉장한 아들 하나 놓게 소원했지요. 그 소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동료 무상의 셋째 딸, 안징제. 안징제. 이게 공자 어머니입니다.
안징제와 관계를 가져요. 근데 이 안징제가 무당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료 무사의 딸이거든. 그럼 동료로서는 나이 차이가 이때 안징제는 20세, 수양은 66세야. 그러면 동료 무사가 볼 때는 그 66세 된 자기 동료한테 자기 딸 주고 싶겠어요? 택도 없죠. 어? 근데 이게 뭐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냥 선뜻 줬다 한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내가 보기엔 택도 없어. 그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근데 이 딸 안징제가 워낙 수양허리 그냥 출중한 인물에 뛰어나 보이니까 뭐 반했는지 어땠는지 어쨌거나 관계를 가져 아들 낳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그 채비라고도 하고 씨바지라고도 하고 어쨌거나 그렇게 아들을 놓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구하죠. 신비롭죠. 그런데 이제 둘이 관계를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안정제 아버지가 뭐 찬성했든 안 했든 하여튼 둘이 몰래 그냥 사랑을 해서 집에 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살았거나 뭐 이랬겠죠. 그런데 출산 전에 아들 낳게 해달라고 니구산에서 기도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나중에 공자가 태어난 거 보니까 이 이마가 언덕처럼 팡팡해 이렇게 이마가 번듯하고 팡팡하단 말이죠. 공자 이마가. 그러니까 이 언덕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자라는 말 나오고 이 정수리가 바로 이 정수리가 이렇게 반듯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푹 파였어요. 이렇게 딱 이 정수리가 꼭 연못처럼 비 오면 꼭 물고일 정도로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 공자 이 정수리가. 그게 구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니구산 여기서 구라는 호칭이 나왔다. 공구라는 호칭도 나왔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름은 중리라고 하는 것은 차남이라서 아들로서는 둘이잖아요. 딸이 절집안 자기 형, 이복 형이 하나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아들이니까 두 번째를 가지고 우리 중형 이러잖아요. 그래서 중리, 리구산에 빌어가지고 태어난 둘째 아들 해가지고 중리 이름 여기서 나왔다. 이게 다 전설입니다. 그 이제 이 노나라거든. 노나라 경우는 주공단 이건 전에 했습니다.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이고 주나라 후손입니다. 이 노나라. 산둥반도 서남부에 자리 잡아 곡부를 도읍을 하고 성국가를 이렇게 했는데 주공 맏아들 백금이 나라를 깃발 세웠다. 성국가에서 나라다 이랬습니다. 자, 공자 잘 살았을까요? 3살 때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사생활에 정식 입적도 안 되었어요. 유산도 별로 없는데 유산 한 푼도 못 받아요. 어머니는 뭐 그 사생활 나눴으니까 그 내가 상상컨대 그냥 왕따야 동네에서 그냥 막 저 철없는 처녀의 그 말이죠. 그 나이 많은 사람하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애 놓고 하니까 뭐 오죽 그 학대했겠어요. 완전히 그냥 어렵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래 지내면서도 이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끔찍히 여겼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려고 했고. 근데 그 어머니조차도 16살 때 죽어버려요. 그럼 자, 완전히 괴만을 고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척들은 뭐 이게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배달은 뭐 이래가지고 그 누나들 많고 한데도 뭐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다 별 배운 것도 없고. 이래서 약초를 캐거나 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걸 팔아. 그걸 먹고 살아. 그 온갖 자벽, 동네 자벽을 다 해요. 천덕꾸러기죠.
거기다가 연장도 만들고 뭘 고쳐달라고 하면 다 가서 고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냅니다. 이게요, 이게 참 위대한 겁니다. 공부를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 공부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건장하게 자서 구척이 넘는 장신구라 별명이 키다리. 15경부터 공부의 뜻을 두고 독학을 합니다. 그따지 늦은 거죠. 공부 시작도. 제사 의례를 즐기면서 예와 악을 중시하고 전쟁과 혼란을 피하려면 예 평화로웠던 왕도 정치 시대에 준하라. 그 기세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공자 생각이야. 어렸을 때부터. 자유로운 왕도 정치 실현을 위해서 공부하도록 일생을 내모읍니다. 공자를. 바로 이때 어렸을 때 교육 때문에. 19살 때 하도 사람이 좋고 힘도 세고 성실하니까 일자리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관공서 창고지기를 겸한 회계 관리. 창고에서 그냥 그 뭐 모든 걸 다 지가 다 관리까지 다 맡아가는. 근데 재준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 크니까 또 어때요? 친척들이 어릴 때 막 버려놨다가 나중에 건장하게 아들로 자라니까 또 봐주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 애 다 컸는데 우리 집안에 아들은 그래도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 저 장가 보내자. 그래야 아버지 후계를 잊지 않느냐. 이래서 송나라 출신의 비슷한 처지의 처자 견관씨 이 둘이 그냥 해가지고 뭐 그 당시 관례니까 뭐 뭐 선보고 뭐 비토놓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다 없는 처지에 뭐 피체 없는 집안이야. 신부 집안도. 그러니까 그냥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는 간략하게 혼례식 지내고 둘이 이제 부부가 됩니다. 이듬해 국유목장 관리직으로 승전이라고 해요. 승전. 그러다 또 건장하니까 아들까지 낳았어. 그러니까 세속적인 안정기가 왔어요. 처음으로 과로 탁 이렇게 자라다가 처음으로 이제 아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집안이 이 공작이 아득한 올라가면 왕족이잖아요. 그래도 왕족 피가 흐르거든. 그러니까 노나라 조그마한 나라니까 뭐 왕이 그 백성들 웬만한 거 다 족볼 끼고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공 이 왕이 등남을 축하해서 잉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들 이 이름이 이 잉어란 이자가 돼요. 나중에 애칭으로는 백어, 큰 고기 그런 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창고 관리인 뭐 목장 관리 이런 걸 하다가 22살 때까지 꿈을 이룹니다. 그 약간 이제 생활에 안정이 되니까 석사 학원 내요. 22살 때. 학동들 가르치거든. 그 가르치면서 지도 공부를 해.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세 때 학문의 도가 썼다. 꼭 느꼈어요. 아, 이 정도면은 내가 모르는 게 없다. 주나라에서 했던, 노나라에서 보니까. 이러니까 내가 오매불만 그리워하는 주나라를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 내가 이상적인 정치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주나라를 견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유지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남궁경숙이라는 제자가 아버지가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 왕 소공, 이 소공을 알잖아요. 소공 아니까 소공, 이 남궁경숙이라는 제자가 아버지를 통해서 소공에게 공자 처지를 호소해가지고 수레 한 대에 말 2마리와 마부까지 무료로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을 크게 본 거죠, 제자들을. 근데 마침 또 이 남궁경숙이 대동해요. 같이 가. 이게 34살 때예요. 그래서 송나라
송나라, 위나라, 정나라를 거쳐서 주나라 수도 낙양에 갑니다. 낙양에 가서 이야, 저거 옛 차로 찾고 뭐 이런 공부를 합니다. 찾다가 주나라 옛날 왕실의 그 도서관 수장실 거기에 주하사 도서관장 격입니다. 로 있는 한 영감을 만납니다. 그 영감이 누구냐? 노담. 이게 누구냐? 노자예요. 노장사성은 노자입니다. 노담이거든. 노담 만나보니까 둘 다 첫눈에 반해버려요. 노담도 야, 이놈 참 젊은이가 뭔가 싹수가 있다. 그 느꼈고 공자는 그때까지 자기가 천하 제일 줄 알았는데 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노담이라는 영감이, 이 도서관장이. 이래가지고 나중에도 조금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학자들 따라 다 다릅니다. 한 번 이래 우연히 만났을 뿐이다. 아니다, 여러 번 만났다. 아예 노자 만난 적도 없다. 이 노담이라는 사람이 진짜 노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무리 그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노장이라는 그런 자연적인 그 우주 삼라만상의 섭리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위대한 학문이 나오지가 않아요. 사회과학만 해가지고는. 그걸 계속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뭐 말하자면 말이죠. 핵심 공부를 한 겁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막 책, 옛날 지금처럼 책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 근데 주나라 왕실의 걸 만나니까 왕실의 각종 비밀, 그리고 공자 자기가 그때까지 공부했던 왕실이 주나라가 뭐 어떻게 해서 성했고, 어떤 왕 때는 어떻게 했고, 어떤 왕 때는 어떻게 했냐는 걸, 그런 걸 공자 공부하는 걸 가지고 꼬치꼬치 다 물어봐. 물어봐도 노답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왕실의 비장, 비장의 카드, 비장의 통치술, 비밀, 흑마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대 석학이 되지요. 그런 자료 자체를 못 보니까, 여가야 보니까. 그래서 많은 자료를 입수해서 공자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오니까 와, 막 전국에서 그 주나라까지 가서 공부하고 왔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운집합니다. 그걸 하는데 어, 학비가 참 싸요. 석수지래, 말린 고기포 한 다발. 그냥 그 생물 같은 막 운반도 하고 비싼데 말린 거는 생물보다 싸거든. 말린 고기포 한 다발, 한 다발이면 몇 발인가 그 있어요. 그 엮은 거 하나만 딱 갖다 주면 선생님 저도 배우러 왔습니다 하면 그래 나와라 하고 가르쳐 줄 때. 말하자면 속수지리만 하면은 누구나 다 받아줬다. 누구나 다 제자로 삼았다. 이러니까 제자가 많죠. 자, 그랬는데 노나라가 소공이 이제 공자를 아꼈거든. 아들 낳았을 때 잉어도 보내줬더니 소공 왕이 이랬는데 이 왕이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나요. 쫓겨나지 이 왕이 제나라로 가버려요. 바로 그 이웃나라가 제나라입니다. 제나라는 나라가 커요. 굉장히 큽니다. 제나라가 부자라 그랬죠. 산동성 전체를 차지했던 부자고 노나라는 제나라 밑에 조그만하게 그냥 명장처럼 붙어있던 조그마한 나라였거든. 제나라를 망명 가버립니다. 공자가 35살 때예요. 근데 이 반역 세력들이 왕을 쫓아내고 정치를 완전히 망칩니다. 노나라 정치를. 망치니까 야, 자기는 도저히 못 있겠는 거야. 나를 좋아하던 왕은 쫓겨나서 제나라 가 있고 그 그냥 좀 붙어 그냥 있으려니까 도저히 꼬사나고 그 정치를 못 봐주겠다. 이래서 이제 망명을 가야 되겠어. 공자도. 망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반 타이 반으로 이제 피해 가는 겁니다. 이때 그 논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독실이 믿고 배움을 좋아하며 생사를 걸어 도를 사랑해라. 위험한 나라에 들어가지 말며 어지러운 나라에 살지 말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참여하고 도가 없으면 숨어라. 나라에 도가 있음에도 빈천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부귀하면 부끄럽다.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 천하 유도직견. 천하에 도가 있으면은 나가서 보고 나가서 본다는 것은 관리를 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천하 무도직은 천하에 도가 없으면 숨어버려라. 관리도 하지 마라. 장관시켜줘도 하지 말아라. 대먹지 않은 대통령 같으면 그런 뜻입니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도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럽다. 그러나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자고 귀하면은 그 수치다. 이게 공자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 반란 세력 밑에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로 도망갈까 연구를 합니다. 하다가 누나는 그때 조그만 했거든요. 아주 약소국에 속했어. 우리나라 같은 거야. 근데 이왕 가려면은 좀 든든하게 남나라에 예양 받아가지고 뭐 또 나라 망하기 쉽다 뭐 그런 데 아니고 좀 큰 나라로 가는 게 좋겠다. 그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왕도 소공 왕도 제 나라가 있고 제 나라는 크거든요. 좋다 나도 제 나라 가겠다. 그 제 나라로 갑니다. 마침 그때 제 나라 왕은 누구냐? 경공이야. 경공의 명제상 안영이라는 아주 당대의 명제상입니다. 명정치가야. 이 경공과 안영이 제 나라의 경공과 안영이 이웃 조그마한 나라지만 학자들이 많다. 노나라가. 이웃 학자들 만나러 노나라 와가지고 순방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공자도 만났어. 그때 그 왔을 때 경공이 공자 하도 똑똑하다 하니까 만나가지고 젊은이한테 아무 감수도 없죠. 이제는 서당 훈장이죠. 이 경공이 물어요. 진나라 목공은 변방의 소국이었는데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거니 어떻게 반격이 크느냐 하니까 공자가 초나라를 감방에 갇혀 있는 백리해 지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백리해 나는 현자를 얻고자 초나라는 흰 양가죽 5장을 쥐어 풀어나게 해서 대우자리를 맡겼다. 이처럼 인재를 열심히 구한다면 비록 조그마한 나라라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공자가 왜 이래 말했겠어요? 자기를 감춰주면은 당신 나라 강국 만들겠다. 은근히 자기 자천을 한 겁니다. 알 써라. 내가 백리에 같은 인재다.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근데 안 썼어, 아직. 그 이제 주나라 태국망이 세워나는 게 제 나라거든. 번창합을 지키던 공자가 경공 만나 정의적인 명대화를 나눈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공군신신부부자자. 이건 다 알죠. 사실 이 말이 망고에 지친 참.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애비는 애비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이거 벗어나면 뭐 그건 아무리 뭐 무슨 하늘 뜻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공이 제나라 왕이 공자에게 완전히 홀딱 반해버립니다. 왕이 너무 반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신하 중에 질투하는 신하가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 안영이야. 아무리 명재상이라도 질투는 다 해요. 자기 라이벌은 다 그냥 못 봐줘. 그래가지고 이 왕이, 제나라 왕이 공자에게 아예 땅을 하나, 골 하나 맡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영이 막 믿을 수 없다고 해요.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침 이때 노나라 자기 좋아하던 왕, 망명 중인 왕, 소까지 죽어버려요. 공자는 망명 7년 만에 귀국합니다. 42세 때. 귀국했거든. 이미 이때는 벌써 공자의 명성이 국제적으로 많이 났을 때. 그 노나라 와보니까 정세는 어지러웠지만은 공자는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해요. 점점 더 명성은 높아져 가요. 나라가 안정되어 새 정권이 들어섰어. 공자는 이제 나라에 도가 섰잖아. 그럼 감투 써도 돼. 이래가지고 벼슬을 주니까 한 도시의 행정을 맡아가지고 시범을 보여주니까 국토 건설을 책임받는 장관급의 사공이 돼요. 너무 잘해. 법률관장하는 대사구가 돼. 또 너무 잘해. 이러니까 왕이 반해가지고 점점 더 이 장관 저 장관 막 겸임을 시킵니다. 이런데 그럼 이제 이 조그마한 나라에 명신하가 나타나서 막 나라가 잘 굴러가고 백성들이 막 취합시킨다. 그러면은 이거 제 나라, 강대국 제 나라가 볼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나라에 막 명신하가 나타나가지고 강국 만든다 하면 일본이 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럼 저걸 어떻게 하면 망치게 할까? 생각을 하거든? 이제 제 나라가 수술을 씁니다. 제 나라가 공자를 좋아했던, 아무리 좋아하지만은 자기 라이벌이잖아요. 자기 나라에. 안영과 이런저런 구실을 수집작을 기회를 가지고 노나라에서 협곡회명, 이 협곡 같은 데서도 우리 함께 만나자. 왕하고 함께 만나자. 그러면 힘이 약한 노나라에서는 강대국이 만나자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나라 왕이 겁이 나가지고 안 갈라 그래. 근데 공자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하고 갑니다. 가서 이쪽에 경공과 안영, 천하 명지에서 안영. 그 다음에 노나라에서는 노나라 왕과 공자도 배석해가지고 네 사람이 딱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뭐 이 트집 저 트집 잡아가지고 말이죠. 아니 뭐 땅을 더 내놔라 뭐를 갖다 바쳐라 뭐 막 하는데 공자가 이렇게 점을 막아요. 그 달변으로. 조금도 당하지 않고. 결국은 제 나라 왕이 감동해요. 그래서 제 나라가 약탈했던 노나라 땅까지 다 돌려받아요. 얼마나 공자가 잘했으면. 대외교적인 대성과죠. 대석각다운 문화외교 대승리 했거든. 그리고 공자의 명성은 막 정치가로 그 서당 훈장보다 정치가로 더 유명해집니다. 그런데다가 노나라의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공자가 다 수습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냥 이감투 저감투 써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2인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 나라가 어때요? 여러분 제 나라 같으면 이제 큰 걱정이죠. 저 공자가 저기 노나라가 강해지면은 나중에 제 나라 쳐들어오겠다. 걱정이 생기거든. 망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꾀를 내보십시오. 무슨 꾀가 제일 낫겠어요? 머리 굴려봐요. 빨리. 여자, 미인계, 미녀 80명으로 구성된 가무단과 명마 120피를 노나라 왕에게 선물합니다. 선물할 이유가 없는 거야. 힘이 더 센 나라가 약한 나라한테. 미국이 한국에 뭐 줬다. 다 의심해야 돼요. 무기 뭐 근사한 거 대줬다. 왜 대주겠어요? 중국 방어용이에요. 그런 거거든. 근데 이 미인 가극단이 노나라 서울 밖에서 미리 왕한테 들어가기 전에 성 밖에서 막 무료로 그냥 공연하는 거예요. 야외 공연을. 하니까 막 공짜 구경이니까 뭐 옛날에 지금도 공짜 다 좋아하잖아요. 구경을. 미녀 들어오고 하니까 다 가는데 마침 여기에 노나라 황실의 실권자인 개환자 이또 가요. 그냥 가면 신분이 탄로날까 봐 변복해서 가서 끼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왕한테
신하들한테 절대 그 구경 가지 말라 그러고, 폐하도 가지 마십시오. 그 가보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버려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 개환자가 얼마나 멋진가, 그 공연이. 폐하도 한번 봐라. 그리고 막 이걸 더 받아들여버려요. 그게 어때요? 그 들어왔거든. 공중에 들어왔어요. 간부단이. 그러니까 뭐, 이때부터 이제 노나라 정치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그렇게 믿던 공자, 말 안 들어. 공자 뭐라 그러면, 에이, 또 잔소리.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아,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왕 밑에서 벼슬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공자가 어느 날 딱 떠나버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할 거냐 떠나버려요. 대단한 결단이죠. 56세 때 떠난 행렬을 본 노나라 사람들은 울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했다. 왜 백성들 두고 당신만 가느냐? 저런 공자를 왕은 왜 버리느냐? 이미 나라가 안 되는 걸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 나라, 위진, 정, 송, 진, 위, 진, 이 진이 진, 발음 같아도 위, 이, 뭐, 이 발음 같아도 이름이 다 다릅니다. 최, 초, 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왕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안 돼요. 때로는 좀 해봐라 하다가 주변 신하들이 왕한테 직관해가지고 반대해서 못하고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가장 여러 번 머문 곳이 위나라. 공자 생애 중에 가장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내는 장면이 위나라 영궁 때 영공의 애인, 영공의 첩이죠. 남자라는 여자. 이 남자가 아닙니다. 남양 남자. 이 송나라 출신으로 미색에 자기 자신이 인물값 하나라고 호색에 남자를 밝혀요. 근데 이 여자가 하도 공자 명성이 좋고 몸 덩치도 좋고 뭐 인물 잘나다 하니까 지가 만나보고 싶다고 세 번이나 만나자 하는데 공자가 안 만나요. 근데 결국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게끔 하니까 만납니다. 만날 때 공자 제자 자로가 만나면 안 된다. 선생님 만나지 말라 하니까 나중에 만나고 온 뒤에 막 비판하니까 이게 유명한 말이죠. 천념지. 하늘이 날 벌하리라. 내가 가서 그 미녀를 만나가지고 썸씽이 있었다면은, 뭐 썸 탔다면은 하늘이 날 벌하리라.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절대 자기는 미녀 만나서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온명세 그대로 있다, 그대로 나왔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13년간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고생해요. 이 원래 4대 성인들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도 황야에 헤맨 적 있고 석가도 헤맨 적 있고 다 있죠. 헤맨 적 기록이 없는 게 소크라테스밖에 없어요. 왜냐? 소크라테스는 일생 동안 헤매면서 술 마셨으니까. 이제 어쨌든 해가 7강 굶기도 하고 말이죠.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제일 심한 게 송나라 때는, 송나라에서는 막 그 깡패들이 지금 누군데 새끼 하면 얘왜 와가지고 또 지랄이야 하고 이제 뭐 성인이고 나발이고 뭐 깡패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데 하도 급하니까 각자 헤어져라 해가지고는 쟤들하고 다 뿔뿔 흩어집니다. 공자도 지 혼자 간신히 이웃나라 지역나라 가가지고 한 성문 앞에 성문 옆에 우뚝하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지 뭐 초췌하게 그냥 이제 이 제자들은 다 어디 간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그 정나라에 있는 한 선비가
보고는, 이야, 저 사람 참 관상 너무 잘생겼다. 응? 보통 인물이 아니다. 정승, 장군 정승 판사할 사람이다. 그랬는데 꼭 밥을 못 먹고 지쳐가지고 무척 지친 개, 무척 지친 그 모습이 마치 상가집 개 같다. 어? 루루 약 상가지 구, 상가집 개 같다. 상가집 개가 무슨 뜻입니까? 상가집은 먹을 게 많잖아요. 응? 그 문화객들 주려고 음식이 많거든. 그럼 개가 배부를 것 같죠? 거꾸로입니다. 주인이 상사를 지내느라고, 장례 지내느라고 개한테 밥 주는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개는 주인이 밥 안 주니까 굶지요. 그렇게 이제 밥을 쪼쪼 굶는, 먹는 거 두고도 못 먹은 초라함. 그게 상가집 개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 전해줘요. 공자 제자한테. 전해주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아, 그 바로 우리 스승이다. 왜? 우선 뭐키 크고 뭐 잘생기고 그건 자기 선생이야. 그래, 얼른 그 사람 어디서 반독하니까 그 성문 앞에서 반독하니까 이 제자가 가서 찾아냅니다, 선생을. 찾아내가지고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반갑다 하면서 다이어트 하고 이제 밥 얻어 먹었겠죠. 그랬는데, 그 이제 제자가 이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사실 그대로야. 사실 그대로야. 요 말에서 따와가지고 사마천이 공자를 그리는 제목이 상가집게 공자. 그랬었단 말이지. 이래서 67세를 못 귀환하기 1년 전에 아내가 죽고, 68세에 귀국하자 아들이 죽고, 이듬해에는 애제자 아내가 죽고, 2년 뒤에는 애제자 자로가 죽고, 이런 인생의 애환 속에서 그는 만년에 육경, 시경, 서경만 그 육경을 정비하고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73세에 죽었다. 이게 일시입니다. 그래서 성인 중에서 혈정치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진 지극히 세속적인 야망가 공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도 아니야. 실패한 정치가야. 학문이나 사상이나 예술이나 학식과 등만을 가진 정치 지도를 내세워서 국민 모두를 인간다운 인격체를 성화시키기 위한 이상국가 출현을 위한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런 장치를 하려면은 군자를 지배자로 삼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있는 걸 삼아야 된다. 그 자기가 있는 정치를 갖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라는 올바름이야. 정자정야. 그대가 소선수범하면은 발라지고 누가 감히 부정을 저지르겠느냐. 네가 똑바로 하면은 대통령이 똑바로 하면 누가 감히 부정을 하겠어. 그러나 지도자가 마음만 고쳐서는 부족해.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튼튼히 하며 인민이 유정자를 믿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죠. 자, 식량. 자, 자공이라는 제자가 물었거든, 공자한테. 그래, 족식, 배불리 먹여라. 족병, 군사를 튼튼히 길러라. 그 다음 민신, 백성의 신용을 얻어라. 신망을 얻어라. 그랬거든. 자공이 물어. 부득이해서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제일 먼저 버릴까요? 하니까 공자가 병사를 먼저 버려라. 야, 이 뜻밖이죠. 병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장훈이 또 물었어. 이 두 가지 중에서 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뭡니까? 먹는 걸 버려라. 응? 그랬거든. 그럼 뭐가 나왔습니까? 신. 백성에 대한 신임. 자고로 모두 죽는데 백성들의 신임 없이 나라는 없다. 백성들의 신임만 있으면은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살아남아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게 공자의 기본 철학입니다. 정치 철학. 이 뭐 망고불변의 진리죠. 이런 말을 한 것이 말하자면 내가 볼 때는 노자 같은 그런 사상에 바탕한 게 아니냐. 웬만하면 뭐, 에이, 백성들 뭐, 굶어 죽거나 말거나 그냥 버리고, 그 다음, 병사들 버리고, 그 다음 먹는 거 버리고, 뭐 하든지, 아니면 병사를 늦게까지 남게 하든지, 그래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의 신망을 찔러야 되는 겁니다. 왕 자신이 아무리 결백해도 신하들이 고약하면 더 허사야. 그렇죠. 정치란 마음이 고든 인재를 등용하여, 마음 굳은 소인 위에 올리면 인민이 복종하고, 마음이 굽은 소인배를 등용하여 고든 인재 위에 놓으면은 인민은 신복하지 않는다. 왕이 시원찮으면은 올바른 신하만 잘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장관 하나가 좋으면은 그 부서가 좋아져. 왜? 삐뚤 걸 위에 놓으면 밑에 재료들 다 삐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공자 이상은 뭐냐? 이런 정치를 실현하는 게 공자 이상이야. 근데 이게 너무 짧았어. 자기가 정치해본 거는 자기 모국 노나라에서 신임 얻어가지고 끝발잘 나가다가 아무리 끝발잘 나가도 뭐예요? 왕이 이웃나라 미희들한테 빠져가지고 말을 안 들어주는데 그 결국 공자가 방랑하다가 나중에 모국에 와서 그대로 훈장을 하다가 죽는다고 말이죠. 참 안 됐죠. 이 정도 그겁니다. 빨간 글자는 여러분 나중에 글쓸 때 인용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하려면 어떤 사람 만들어야 되느냐? 통치하는 어떤 인간이냐? 군자야. 군자를 어떤 거냐? 천하의 좋고 나쁜가 가깝고 먼 걸 따지지 않고 오로지 옳은만 추구하고 사사로움을 버리는 사람. 군자지, 천하야. 뭐, 다 통하는 겁니다. 이 군자라는 개념이 참 중요해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아요. 정의를 가치 기본을 받아들이지만 소인은 이익을 위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 뭐 말하면 그냥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만 따지는 눈 반짝반짝한 사람들 있죠. 그 친구 할 바는 못 돼요. 옳은 거 하다 보면 돈도 생겨요. 어, 대의를 추구하게 하면 되는 거고, 대의를 추구하는 대신에 조그마한 것 같은 거 가지고 괜히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군자는 태연하여 교만하지 않지만 소인은 교만하고 태연스럽지 못해. 이거 아주 여러분 가만히 이게 처세수로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군자는 뭐라거나 기별스럽지 않았어. 이게 주의 불비 소인 비이 부주 이게 겁니다. 편벽돼 가지고 꼭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고 서로 이렇게 다 못하는 거. 소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짐. 어짐이 어떤 거냐? 어짐은 5가지야. 5가지가 뭐냐? 자, 이 한문 보시면 간단합니다. 공자에게 물었거든. 오자. 인이다. 인이라는 게 뭐냐? 공경하는 마음. 관대, 관용. 용서. 신임. 민첩, 영리함. 베푸는 거. 요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자기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절대 모욕을 당하지 않아. 딴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그냥 잘 내가 다 대해줘. 근데 내가 모욕당할 일이 없어. 항상 다 누군지 공격했으니까. 그렇죠. 관대하면은, 어, 공격하면 그랬죠. 그 다음에 관대하면은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생겨. 다 용서해주고 좋다 하고 등 따들어주고 친하게 지내면 저절로 자기 패가 생겨. 저절로 자기 패가 생겨. 신임을 얻으면은 사람을 얻게 되고 자기 보고 무슨 일도 맡겨. 그렇죠. 상대들이 다 신임하니까 나한테 일 맡기잖아요. 감투도 생겨. 감투도 써. 그다음 민첩하면은 공로를 세울 줄 알아. 아무리 감투를 세워줘도 대가리가 안 돌아가면 공로를 못 세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망치게 만들어.
민첩해야 돼.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면은 사람을 부릴 수 있게 돼. 다 내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없어? 다 그러잖아. 내가 뭐 해줄 거 없어? 미리 말하잖아요. 네, 뭐 부탁 있는데 미리 안 해도 그냥 자기들이 미리 알아 해주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인, 인이다. 인자. 그리고 이걸 하는 것이 바로 인을 갖추는 것이 군자다. 그런 사람이 감투를 써야 된다. 보통 사람도 이래 되면 다 출세하는 거죠. 그 다음 정명이라는 것은 예와 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름을 바로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정명, 이름을 바로 세우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 인을 실현하는 방법이 예와 인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세상에 퍼뜨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엄청난 학식과 교양과 예술적 수련,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한 인격체로서는 덕행을 할 줄 알고, 우아한 자기 표현을 할 줄 알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을 해야 되고, 관리로서 전문력을 갖추려면 정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양과 예의 범절과 상식을 위해서는 문학 예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게 공자가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란 말이죠. 자, 공자 문학과는 미학적 특징은 인이야.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비판의식. 비인간적인 거는 공자는 그냥 문학이 아니야. 시가 뭐 하느냐? 시로 감흥을 일으키고 예로 질서를 세우고 악으로 인격을 완성한다. 흥어, 시, 입어, 예, 성어, 악. 유명하죠. 인과 주형 사상을 중요시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문학의 기능을, 요건 내가 전에도 했죠. 전에 아마 문학 그 개념한테 했을 거예요. 가이흥, 가이관. 가이흥은 문학으로서 흥미를 일으켜, 흥을 일으켜. 막 신나게 만들어. 과이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가이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아는 힘을 문학이 길러줘. 가이원, 가이를 원망한다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줘. 신학 소설 많이 읽는 사람들이 비판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로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로는 임금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알파 타식 많이 알게 됩니다. 조, 새, 짐승, 풀, 나무, 꽃 그런 이름을 많이 알게 되고 왜?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문학의 기능이라는 것은 흥, 관, 군, 원,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학이다. 이제 딱 그 요약이 되죠. 이래서 오늘 우리는 공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사상 복잡한 것 중에서 오늘 여러분 이것만 쫙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어디 가서 공자 이야기하면 딱 하면 아주 여러분 그냥 유식한 게 됩니다. 뭐, 꼭 너는 안 읽어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루신이 말하기를 공자는 과거에 뛰어난 치유 방법을 계획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민중을 다스리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백성을 위한 관점은 아니야. 물론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 자살하기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백성을 안 위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고 한결이 요래 말한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철학사란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중국에 관심 가진 분들은 이 책을 하나쯤 집에 사놔도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중국 사상사를 이 책 한 권에처럼 간략하고 쉽고 재미있게 딱 요약한 책은 없어요. 가장 잘된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자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맹자의 계획 사상을 하게 됩니다.